아버지와 낚시터, 장남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주에 살고 있는 50대 초반의 윤정세라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오남매예요.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3살 많은 누나가 있고 아래로는 동생들이 있었죠. 부모님께서는 저수지 근처에서 닭백숙 식당을 운영하셨어요. 낚시를 좋아하셨던 아버지는 장남인 저를 유독 많이 챙겨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정세야, 오늘 낚시 가자. 아빠가 비법 알려줄게.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수지에서의 추억. 참 많습니다. 초등학생이던 저를 데리고 종종 낚시를 다니곤 하셨죠. 한창 뛰놀고 싶은 나이에 하루 종일 저수지에 앉아 있자니 심심하기도 했지만 아버지가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때면 신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먼 물고기가 제가 던진 낚싯대에 잡혔습니다. 첫 손맛이란 어렸던 저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만큼 가슴 뛰는 순간이었어요. 비록 손바닥만 한 작은 물고기였지만 아버지께서는 뛸 듯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대단한데? 이거 완전 대어 아니야? 제 뒤로 오셔서 물고기를 들고 팔을 쭉 앞으로 뻗어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인화된 사진에는 마치 대어를 낚은 것처럼 보였죠. 그 사진을 들고 자랑하러 동네를 뛰어다니던 제 모습이 생각납니다. 노을이 비친 반짝이던 강가에서 낚시하시던 아버지의 뒷모습. 참 멋있었어요. 그리고 가끔 그곳에서 끓여주시던 라면 맛은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중학교를 진학하면서 지병이 있으셨던 아버지께서 갑작스런 병환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에게 아버지의 빈자리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추억 때문인지 낚시터가 저에게는 아버지를 그리며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게 마음의 위로가 되어주는 유일한 곳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와 누나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께서 단골을 많이 만들어 두셨고 엄마의 음식 솜씨가 좋다고 소문이 나서 식당은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집안의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자 했던 누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했습니다. 저 역시 장남으로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해 바로 취업하려 했지만 정세야, 누나는 대학 못 간 거 후회하지 않아? 누나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마저 대학 안 가면 누나는 더욱 가슴 아플 것 같아. 지금은 엄마랑 누나랑 잘 이끌어갈 수 있어. 너는 동생들 보란 듯이 좋은 대학에 진학해서 나중에 집안을 일으켜줘. 이건 누나가 너한테 투자하는 거니까 넌 꼭 대학에 가야 해. 맨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제 손에 쥐어주던 돈 봉투. 남들에게는 별것 아닌 그 흔한 립스틱 하나 안 사고 모아준 돈이라고 생각하니 저에게는 명확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공부는 머리 좋은 녀석이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가 무거운 녀석이 하는 거다. 끈질기고 집요하게 공부하는 녀석이 결국 이긴다. 저는 이를 악물고 아침부터 밤까지 집요하게 저를 채찍질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표로 했던 서울의 명문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알린 그날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이후로 엄마와 누나가 처음으로 가장 밝게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진학 후 장남이라는 책임감과 누나에게 미안한 마음이 더해져 대학 생활을 즐길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몇 개씩 해가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어떻게든 엄마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기에 집안 사정을 봐가면서 군대도 다녀왔습니다. 무사히 졸업 후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제서야 누나에게 받기만 했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장남으로서 내가 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누나에겐 3년간 사귄 사람이 있었는데 결혼 이야기가 오갔지만 집 때문에 망설이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누나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그동안 고생 많았어. 장녀라고 엄마를 도와서 꿈도 접고 아버지의 빈자리를 메우느라. 이젠 나도 돈을 버니까 가족들 걱정은 내려놓고 누나의 행복을 찾아. 준영이 형이랑 결혼해. 엄마도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거야. 누나는 울면서 엄마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해 가을 누나는 결혼을 해.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금 가장으로 돌아와 집안을 돌보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새 20살이 된 셋째 남동생 정욱이는 어려서부터 공부하는 적성이 맞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대학은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바로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만큼 친구들과 어울리며 노는 걸 좋아해서 돈을 모으진 못했죠. 그래도 동생 하나 건너뛰니 뒷바라지하는데 숨통이 트였습니다. 다행히 넷째 여동생 수진이와 막내 정우까지 무사히 원하는 대학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30살이 되어서야 막내까지 대학을 보내고 나니 아직 졸업시켜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큰일을 해낸 것 같았습니다. 막내는 경기도에 있는 대학이어서 저와 함께 서울에서 자취를 하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서운해 하셨지만 파주까지 출퇴근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기에 이왕이면 막내를 데리고 있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갓 대학에 들어간 막내는 답답했던 시골을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느라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면서도 나는 그러지 못했는데 이 녀석은 걱정거리도 없고 돈의 소중함도 모르고 하루하루 생각 없는 대학 생활을 하는 모습이 못마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군대나 보내야 정신 차리겠다 싶었습니다. 한 학기를 신나게 놀고 난 뒤 막내는 염치는 남았는지 스스로 군대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20대는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직장에서도 눈빛이 통했던 여직원도 있었고 30살이 되었을 무렵 누군가는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지만 아직 결혼한 누나도 매형과 맞벌이를 하면서 어머니께 용돈을 보내드리며 힘들게 살고 있었고 대학 재학 중인 넷째 학비도 보태줘야 했기에 가장으로서 만만치 않은 고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퇴근 이후로는 운동이라 생각하면서 대리운전 일까지 했습니다. 대학 때처럼 잠도 줄여가며 힘들 때면 아버지와 낚시터의 추억을 떠올리며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나날들을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어머니에게 다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정세아, 정욱이가 일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실려갔어. 전화를 끊자마자 조퇴를 하고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술 담당 응급의사가 말했습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낙상사고로 크게 다쳤습니다. 파쇄골절로 인해 한쪽 다리는 절단했고 나머지 한쪽도 괴사 위험이 있어 폐혈증이 염려됩니다. 절단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현재 출혈이 심해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누구? 내 동생이? 절단이라니. 다리가 어떻게 된다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혼절하셨고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다리가 없이 살아가야 하는 동생의 앞날이 현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파견직으로 일을 하던 동생이 이런 큰 사고를 당했는데 보상조차 받을 수가 없다니 매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습니다. 동생이 일했던 건설회사 본사를 찾아가 사정도 설명해보고 인권이며 여기저기 쫓아다녔지만 회사가 받을 불이익이 크다는 이유로 그들은 말도 안 되는 무사고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나중에 파견회사 간부가 찾아와 전해준 얼마 안 되는 비정한 돈 봉투가 전부였죠. 포기하지 않고 밤낮 없이 도와줄 곳을 찾아다니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식구 중에서도 자존심이 셌던 동생은 점점 말이 없어져 갔고 문병 온 친구들에게 화병을 던지며 성격도 날로 괴팍해져 갔습니다. 친구들이면 죽고 못 살던 아이가 밝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이 변해만 갔습니다.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정욱이가 세상을 등지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저는 왜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검은색 한복을 입고 하얀색 리본을 머리에 꽂은 그녀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정욱이와 꼭 닮은 아이를 안고 우리 가족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와 제 가족들은 그렇게 병원 지하에서 정욱이를 보냈습니다. 거의 몇 달을 반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가끔 어머니 가게에서 취할 때까지 술을 먹었습니다. 어쩌다 막노동판에서 일하고 또 정욱이 여자친구 재수 씨라고 부르고 싶지 않았던 그 여자 집에 찾아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정욱이가 괜히 그런 곳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다친 거라고. 그럴 때마다 아이가 시끄럽게 울어댔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저도 아이처럼 울었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더 신경 써주지 못했던 미안함 때문이었는지. 이럴 줄 알았으면 때려서라도 공부를 시킬 걸. 밖에 나가서 여자랑 살림이나 차리고 힘들게 막노동판에서 두 다리 잃고 세상을 등지게 하다니. 저를 원망하는 마음만 커져갔어요. 한평생을 가족들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된 것 같았습니다. 허탈한 마음과 지금 상황이 현실로 믿고 싶지 않은 괴로움, 상실감, 공허함만 커져갔어요. 나는 무엇을 하며 누굴 위해 그렇게나 악착같이 살아온 걸까? 그런 생각이 들면 어김없이 술을 잔뜩 먹고 동생 집에 가서 소리를 지르고 원망하고 악을 부렸습니다. 다음 날이면 또 후회가 돼서 하루 종일 막노동판에서 번 돈을 새벽에 술을 먹고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 그날 번 돈 전부가 들어있는 봉투를 던지고 왔습니다. 벌써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그러고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하루 걸러 한 번씩 매일같이 낚시터를 갔어요. 찌를 들이우고 노을 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술을 한잔하고 낚시터에 갔습니다. 강물에 노을이 빨갛게 물들어 반짝거리는 모습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떠올라 멍하니 찌를 바라보던 눈시울이 붉어져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엊그제 동생 내를 찾아가 소리를 지른 일, 죽은 동생 얼굴, 잘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뿐인데 말이죠. 찰나였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물 위로 무언가 반짝 빛났습니다. 물고기였겠죠. 하지만 저는 그것이 하늘에서 저를 보고 계실 아버지께서 보내는 마음의 응원 메시지 같이 느껴졌어요. 그동안 힘들었지.
그래도 잘해왔잖니. 그래. 돌아가서 다시 정신 차리고 잘 지내보는 거야. 동생을 꼭 닮은 조카를 빨리 가서 안아주고 싶어졌습니다. 날이 곧 어두워질 것 같아 저는 낚싯대를 거두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저수지 끝쯤 바위에 낚싯바늘이 걸려 놔주질 않고 있길래 조금만 내려가서 빼야겠다 발을 디뎠습니다. 그러곤 순간 번쩍하고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눈을 떠보니 아, 뭐지? 정우가? 아니다. 누구세요? 그때 저만 치서 정욱이 와이프. 아니 재수 씨가 조카 손을 잡고 놀란 얼굴로 저를 향해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이 여인. 저를 걱정스럽게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저는 당황해서 누구냐고 물어보고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도 잊은 채 멍하니 바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재수 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저를 바라보던 그녀와 몇 마디 이야기를 주고받더니 저를 부축해 집에 데려다 주고 따뜻한 이불을 깔아주고 죽을 쑤어놓고 갔습니다. 따뜻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정욱이도 가정을 지키느라 그렇게 힘든 일까지 했었구나. 나보다 네가 더 어른이다. 못난 생각을 한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다음 날 찾아간 낚시터에서 어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낚싯대를 건지려다가 발을 헛디뎌 저수지에 빠진 걸 낚시터 주인인 그녀가 보고 방갈로 청소일을 봐주시는 아저씨와 함께 저를 구해주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은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 목록에서 가장 최근이었던 부끄럽지만 소리 지르러 찾아간 날 걸었던 그 번호를 보고 재수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고 재수 씨가 한달음에 달려와 저를 데려다 주고 간호하다가 집에 간 사실을요. 저는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그녀는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는 기색이었지만 차분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저를 구해준 은인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은경 씨 앞에서는 제 살아온 힘들었던 얘기며 못난 형이었던 얘기들까지도 술술 나오더라고요. 한참을 제 얘기를 들어주던 그녀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러곤 저와 같이 가야 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그녀가 하자는 대로 같이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정욱이 집 앞이었습니다. 또 한 번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둘이 아는 사이였다니. 두 사람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 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픈 아이들을 돕는 봉사를 해왔었다고 말이죠. 저는 그동안 재수 씨한테 저지른 잘못을 사죄하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마 그날은 은경 씨에게도 재수 씨에게도 저는 울보로 기억될지 모릅니다. 제가 물에 빠진 그 후로 저는 그녀에게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은경 씨를 보기 위해 낚시터 문지방이 닳아 없어질 만큼 찾아갔지만 그녀는 좀처럼 결정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저는 그녀를 보고 싶어 낚시터로 향했습니다. 식당 쪽으로 걸어가던 중 한 아이가 혼자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어린데도 묘하게 집중한 얼굴이었죠. 그런데 그 주변을 어른 몇 명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며 아이에게 말을 걸고 빈정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괜히 엮이지 말자 하고 지나쳤을 겁니다. 늘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제 다리가 마음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더군요. 야, 꼬마야. 너 여기 사니? 저 식당 주인 너네 엄마야?
아이는 대답 없이 그저 찌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중 한 사람이 아이 가까이 다가가더니 머리를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른이 말하는데 왜 대답이 없어? 듣지도 못하는데 낚시는 해서 뭐하냐?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경 씨 아들?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는 제 마음이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주먹을 꽉 쥔 채 그 사람들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이 낚시에 대해 뭘 알아요? 조용했지만 제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떨리고 있었습니다. 낚시는 말이죠. 기술이 아니라 기다림이고 성공이 아니라 응원 같은 겁니다. 하루 종일 찌만 보고 있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갈 때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게 낚시예요. 비록 손바닥만 한 물고기라도 그걸 세상에서 제일 큰 대어처럼 보여주게 만드는 게 낚시라고요. 저는 숨을 고르고 아이를 한번 바라본 뒤 다시 말했습니다. 물은 위로입니다. 사람 마음을 가만히 안아주는 곳이에요. 여기는요. 들을 수 있느냐, 걷지 못하느냐, 그런 게 중요한 곳이 아닙니다. 사람 마음을 함부로 재단하지 말아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둔탁한 충격이 왔습니다. 눈앞이 번쩍하더군요. 물론 저도 눈두덩이에 시퍼런 멍 하나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을 얻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혼자 키우며 속으로 얼마나 많은 밤을 울었을지 모를 마음씨 고운 제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아들입니다. 그렇게 저는 어느새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은 제 아들이 잡아올린 손바닥만 한 물고기를 들고 사진을 찍어줍니다. 마치 커다란 참치를 낚은 것처럼요. 신혼여행 첫날 밤 아내가 웃으며 그러더군요. 그날 얘기요. 그 아이 지켜줬던 날 말이에요. 부끄럽지만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울었고 많이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믿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요. 마음을 닫고 살 때는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했던 것들이 세상엔 참 많더군요. 지금의 저는 조금 늦었지만 다시 마음을 열고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만 마음을 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행복의 시작일지도 모르니까요. 감사합니다.